네, 안녕하십니까. 저 KDI에서 경제정책 공부하고 있는 김미루입니다. 오늘 그 포용적 회복 연구단 포럼에 와서 사실 저는 제가 이제 발제를 일부 하긴 하지만 더 많이 배우고 하는데요. 앞서도 최재천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는 걸 듣고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지하철에서 봤던 Don't be a statistic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이제 사건 사고들이 있어서 이제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심해서 이제 통계량이 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제 지하철에 써 있던 말인데요.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실제로 뭐 인도나 여러 굉장히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이제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경제학자로서 주로 숫자를 보게 되는데 이 숫자 안에 항상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배우는 계기가 됐고,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자영업자 부채 현황과 정책 과제는 포용이라는 단어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임금 근로자 시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시고 자영업을 영위하고 계신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들도 상당 부분 계시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고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제 나름의 고민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먼저 이제 자영업의 규모, 그러니까 규모라 하면 얼마나 우리나라 자영업이 과잉돼 있는지에 대해서 좀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부채 얘기를 하려면 자영업 대출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채 임계 수준 분석이라 함은 결국 대출, 그러니까 부채라는 채무라고 하는 것이 미래로부터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의 소득을 미래에서 빌려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소비도 조금 진작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 상황에서는 부채 상환 부담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이 되거나 혹은 연체율이 증가할 수 있거나 이런 임계 수준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이제 기존 연구를 따라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간단히 해본 결과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에 이제 노란색을 보시게 되면 자영업자 비중입니다. 근데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숫자 자체는 증가했습니다. 숫자가 증가했는데 임금 근로자의 숫자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바람에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영업이 얼마나 과잉돼 있는가를 저희 원에 이제 이진국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거를 제가 이제 참고를 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그랬을 때 자영업 과잉 규모가 2018년 기준으로 약 175만 명에 달한다. 그러니까 이는 적정 규모보다 1.45배니까 45%나 초과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현상이 모든 업종마다 동일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과밀돼 있는 업종이 있고 오히려 부족한 업종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밀된 업종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교육업 이렇게 업종들 이름을 이쪽 이제 과잉된 지점인데요. 듣다 보시면 코로나 때 피해가 컸던 업종인데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쪽이 과밀됐다 그래서 코로나 영향을 받은 건 아니지만 코로나의 영향이 들어왔을 때 안 그래도 과밀이 돼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금융보험업이나 의료복지업, 건설업에서는 적정 수보다 좀 과소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자영업 규모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출 현황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좀 이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저 왼쪽 그래프는 위쪽은 이제 전체 가계 대출 규모 추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자영업자 대출 추이인데 자영업 대출은 이제 좀 특별한 점이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가게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도 하고 사업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아래쪽에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최근에 들어서 다소 좀 안정적으로 완화돼 가고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 이게 뭐 정책 당국에서 워낙 가계대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고
여전히 상승을 하는 추세지만 다소 이제 안정돼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자영업자 대출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2021년에 이미 높았기 때문에 뭐 기저 효과가 좀 있을 뻔한데도 아직까지 높은 상황은 대출이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근데 이제 단순히 양뿐만 아니라 이제 대출의 질도 중요한데, 그럼 도대체 어떤 업권에서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대출은 가계 대출과 사업자 대출로 분류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아래쪽 왼편은 가계 대출입니다. 가계 대출 같은 경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선은 빨간색 선입니다. 빨간색 선이 소위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이제 고금리 업권이죠. 같은 돈을 빌려도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업권입니다. 이제 가계 대출 쪽으로는 다소 이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사업자 대출 쪽으로는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여전히 빨간색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계 대출 쪽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막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 쪽으로 조금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제 판단이 들고, 특히 자영업자의 고금리 업권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우려를 낳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영업자도 업종별로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또 아까 같은 이름의 업종들이 나옵니다. 도소매업, 개인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업 등에서 여전히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아래쪽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서 코로나 이후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숙박, 음식점 업도 코로나 때 피해를 많이 받았지만, 저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고금리 업권은 여기 그래프에는 안 나타나지만 다소 이제 최근에는 안정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숙박, 음식점은 조금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업종별로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모습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계 수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하냐? 결국에는 이제 금리입니다. 그래서 본 그래프는 이제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제가 국채 금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국채 금리는 일종의 지표 금리로서 이게 결국에는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뭐 회사채뿐만 아니라 이제 신용대출 금리에도 모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코로나 시작된 시점인 2월 이후로 잠시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부터 이미 국고채 금리는 상승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도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있고, 국고채 금리는 최근에도 굉장히 빠르게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가 8.6%가 나왔고, 이제 오늘 내일 FOMC 결과에서 50bp, 75bp, 심지어 75bp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좀 더 빠르게 올리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다 주담대나 자영업자 대출 금리로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이제 DSR이라는 수치입니다. 이제 총부채 상환, 이제 총부채 상환이죠. 얼마나 연소득 대비 내가 부채 상환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임계 수준에 다다랐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간단한 이제 회귀 모형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스레스홀드, DSR이 어느 스레스홀드를 넘어갈 때 소비를 위축시키게 되는지, 그리고 대출 연체율을 증가하게 되는지, 이 스레스홀드 포인트를 각각의 서브 샘플들별로 쭉 찾았고요. 사실 이 임계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임계치를 넘어가 있는 비중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할 텐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일 위쪽에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소득 구간별로 임계치를 넘어가 있는 사람들의 비중을 구한 것이고요. 제일 위에 빨간색이 저소득층입니다. 그 밑에 이제 중간 정도 계층, 그리고 고소득층이 가장 낮은데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25% 육박하게, 그러니까 저소득층 중에서, 그러니까 자영업자인데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중에 이제 4분의 1 가까운 사람들이
임계치를 넘어섰다. 즉 이제 소비를 위축시킬 정도의 부채 상환 부담을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금리가 더 상승이 된다 그러면 이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당연히 또 연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연체에 대한 분석을 보면 조금 더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연체를 30일 이상으로 잡았을 때랑 90일 이상으로 잡았을 때랑 이 두 가지 분석을 보시면 왼쪽에 또 이제 소득 분위별로 구분을 했을 때 저소득층과 고소득, 중소득층에는 서로 갭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제 25%가 넘는 비율이 이미 연체에 있어서는 상승 추세에 들어간 DSR 수준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연체율이 꽤 빠르게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임계 값을 넘어가는 차주의 비중도 현재보다도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부채에 대해서는 간단하겠죠. 심플하게 정책으로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돈을 직접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재정을 통해서 돈을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정책 대출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혹은 지금 하고 있는 만기 연장, 이제 상환 연장을 지속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이제 재정을 통해서 주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앞서 이제 조세재정연구원의 전병복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결국에 재정을 지금 쓰려면 국채 발행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정부가 국채 발행을 추가로 하게 되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돈의 가격인 금리는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소득층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려면 굉장히 타겟해서 빌려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떻게 타겟을 할 거냐? 이 문제는 부채에 있어서는 예전에 재난지원금 때 어느 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될 것이냐보다는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구축 자체가 워낙 잘 돼 있고요. 신용평가가 매일매일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부채를 갚기 어려운 차주들을 선별하는 것은 KCB나 나이스 같은 신용평가 기관의 데이터를 사용하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타겟을 해서 줘야지, 지금과 같은 결국 폴리시 믹스 상황이죠. 금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는 올리고 있지만 재정은 또 일부 재정 지출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효율적인 재정 지출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정책금융으로 도와주는 방법인데요. 정책금융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원내에서 저랑 이제 오인혜 박사님 같이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금융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폐업도 감소시키고 매출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너무 폐업이 이제 눈앞에 가시화되어 있는 업체에게 정책금융이 들어가면 폐업하고 나서 오히려 부채가 굉장히 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도도 떨어지고 재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금융을 줘도 못 살아날 자영업자와 지금 정책금융을 도와줬을 때 좀 더 버틸 수 있는 자영업자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아까보다는 조금 더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참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쉽지는 않겠지만 구분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이라는 것도 이제 아시다시피 사실은 금융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재정 정책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필요는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가 이제 2022년 9월까지 지금은 예정이 돼 있고, 그때 이제 종료될 가능성도 있고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향으로는 이제부터 좀 갚을 수 있겠다 싶은 차주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유예된 원금과 원리금, 그러니까 이자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갚으라고 하지 말고 결국에는 굉장히 만기를 길게 해줘서 따로 이제 분리해서 새로운 대출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못 갖고 있던 유예된 부분을 다른 대출로 떼어놔서 그 대출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상환을 하게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금융업계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중간 부분에 보여드렸다시피 여전히 고금리 업권 대출이 늘고 있는 일부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도 좀 지속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게 물론 이제 단순히 조금 더 밀어준다고 해서 그럼 나중에 갚을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판별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과거의 이제 매출 추이나 앞으로의 이제 비전 같은 거는 또 이제 금융권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판단을 해서 조금 더 밀어주면 상환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속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재기 절차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자영업자 부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관심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특히 금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것을 주목해야 될 텐데 저도 연구자로서 이제 꾸준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